안녕하세요. 벌써 4주째인가요? 4주째인데, 지난주에는 식생활 관리의 그 목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제 영양적인, 면을 추구했다면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호적인 면입니다. 그럼 영양적인 면에서는 2005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영양 섭취 기준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양 섭취 기준이 각 영양소의 평균 필요량이라든가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사장에 대해서 사실 더 조금 더 어, 정밀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식사를 계획하는 데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영양적인 면은 이제 지나갔고, 이번 주에는 보면은 이제 그 식생활 관리의 목표에서 이제 뭐 기호적인 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뭐 환경 보존적인 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기호적인 면은 첫째 이제 한국인의 기호 및 식습관 현황, 이렇게가 아무리 우리가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지라도 맛이 없다든가 뭐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된다면은 영양적인 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또 이러한 영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충분한 영양 권장량이라든가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호적인 면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그 개인의 기호에 적합한 식사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령대별로, 남녀 성별로, 또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인 경우 늘 어떤 그 뭐 먹는 데 있어 가지고 기름진 것이라든가 뭐 탄수화물의 함유량이 많은 것은 또 배제를 시키고, 단백질이라든가 무기질, 비타민, 이런 뭐 과일, 야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젊은 20대 아가씨들이 기호도가 거기에 지중이 되어 있는 걸 노인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든가, 또 뭐 아니면은 청소년들한테 또 적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불균형도 가져오지만 실제적으로 기호성에 있어 가지고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식생활 관리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호도라는 것이 인간이 뭐 태어난 후에 음식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거의 뭐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은 고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는 연령에 따라서 생리적인 변동도 있고 뭐 기본적인 경향이 바뀌기가 어렵고, 특히 어릴 때 가정에서 경험한 맛의 어떤 그 인상은 일생을 통해서 쭉 유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특정 식품에 대한 어떤 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실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식품을 전공하고 영양사로서의 활동을 할 때 초등학교의 영양사가 되어서 영양 교육을 한다든가 식단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데 중요한 그 어떤 그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면 이 식생활 관리의 그 기호성과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기호성에 따라 가지고 식생활 소비라든가 식품의 소비라든가 이런 데도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기호의 변화는 바로 이제 예전부터 좀 내려오는 어떤 그 식생활 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외국의 식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공유 중심으로 했죠. 약 한 80에서 85% 정도가 탄수화물을 위주의 어떤 그 식사를 했었는데, 그러한 중심의
식사가 전통적인 식생활이었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서구화 또는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의 특성을 본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 식습관의 특성인데, 특히 지금 최근 이렇게 뭐 학동기라든가 청소년기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 학업이랄까, 그 뭐 우리 공부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또 학교를 간다든가 하면은 실제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서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 식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엔 식사 패턴이 뭐 하루 한 끼, 일일 일식 아니면은 뭐 2끼 이렇게 식사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5년도 보면은 우리나라 집 결식 아동률의 비율이,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16.7% 정도가 되고, 점심이 2.3%, 저녁이 1.6% 이렇게 됐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약간씩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 결식이 높다가 뒷페이지에 잠깐 보면 남녀 성별에 대한 건 없네, 그죠? 우리 책을 본다면은 남녀 비율로 본다면은 여자들인 경우가 훨씬 더 결식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에는 31.9%가 결식을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 31.9%라는 것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사실 여기 통계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은 33.7%로 여성인 경우가 결식하는 것이 더 많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학습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다든가 이래서 또 더더욱 식사를 못 한다든가 결식을 하는 비율이 높다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는 뭐 과자라든가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식의 어떤 그 세끼 식사 외에 다른 군것질이라든가 간식으로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영양소가 편중이 되고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목표라면은 이제 영양적으로도 양호하고 또 개인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 구성을 계획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식습관의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구성 요인으로는 보면은 하루 식사의 그 횟수, 하루에 몇 끼를 먹는가, 식사하는 장소, 뭐 시간,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나 식탁, 서빙하는 방법,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음식 종류의 선택,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식습관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있죠. 밝고 따뜻한 색이 맛이 있어 보이고 탁하고 차가운 색은 맛이 없어 보인다 해가지고, 대체로 밝고 따뜻한 계열인 뭐 빨강이라든가 주황, 노랑 등은 부드럽고 달콤한 것을 연상시키고 음식이 보다 맛있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탁하고 뭐 차가운 색은 맛이 없어 보인다. 물론 또 아닌 것도 있죠. 뭐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육류에 끼얹는 소스의 종류에서 이게 좀 탁하고 약간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또 더 육즙이 풍부해 보이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예의 규정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탁하고 차가운 계열인 파랑이라든가 보라, 검정 등은 쓰고 떫은 맛을 연상시키고 또 음식의 맛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탄닌과 같은 것들이 우리 우엉이라든가 뭐 토란 껍질, 또 뭐 감의 그 갈변 부위 이런 것들은 뭔가 떫은 맛을 이제 연상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색을 고려해서 또 기호도를 기호도에 영향을 주니까
식품 선택을 할 적에 식탁에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색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식품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의 감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품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어떤 기계적인 요소, 물성학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각적인 요소로는 촉각, 만져보는 거, 온도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10도씨가 뭐 맛이 있다. 뭐 이런 거, 통각, 매운맛, 그런 이런 통각과 같은 것들은 더욱더 식욕을 자극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뭐 이렇게 매운맛에 대한 강도를 더 높이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뭐 캡사이신 함량이 높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그런 고추와 같은 것들을 아예 육수라든가 소스라든가 뭐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서 아주 매운맛을 느끼게 해서 또 쾌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매운 짬뽕,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육의 운동, 그 다음에 지각, 능력, 느끼는 능력, 그죠? 그 다음 청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간의 감각적인 요소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여도에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생활 관리의 목표에서 이제 경제적인 면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뭐 영양적인 면이 충족이 되고 또 기호적인 면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계획한 식단을 제대로 어떻게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급식 같은 데에 방문을 해보면 영양사들의 어떤 식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특수한 학교급식을 제가 방문하는 경우에 뭐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저기 어디죠? 노원구인가요? 뭐 그쪽 중랑구 노원구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교가 뭐 식비가 한 2,800원, 3,000원 하는 동안에 거기는 한 끼의 식사가 거의 4,900원, 5,000원 정도가 돼요. 여기 학교 이제 국가에서 이 영재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식사 수준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영양사가 마음대로 영양적이고 맛있고 기호도를 고려하고 영양량도 충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식사 내용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제적인 것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떤 거 제약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관리가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건강상의 문제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계획한 식단대로 실천하기가 무척 힘이 들죠. 그리고 각 가정의 식생활비의 규모는 가족의 수와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식단 작성과 경제적인 측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경제 상태에 맞춰서 식생활비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값싸고 맛있고 또 영양적으로 풍부한 그런 뭐 식품이라는 게 물론 조금 아이러니하겠지만 제철 식재료를 사용을 한다든가 또 뭐 아니면은 시장을 갔을 때 마트보다는 이렇게 뭐 도매 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온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뭐 아주 이렇게 밥을 뭐라 그럴까요? 식수가 3명 정도가 되는데 뭐 도매 시장을 가서 많은 양을 구매를 해 온다면은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역시도 또 비용적인 낭비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규모, 식사 인원수라든가 뭐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각각의 어떤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식생활비를 계획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마다 또 물가가 각각 상승한다든가 또 계절별로 또 비싼 어떤 식품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피하고 뭐 제철 식품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각 가족의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양 식사라는 대상의 각 구성원의 기호라든가 또 뭐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 그런 계획이
이제 잘 계획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면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생활비의 그 지출 현황이 식생활비는 소득의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식품의 양과 질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획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비를 미리 정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이 녹음되어지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다른 거 타임 이렇게 맞춰 놓는 경우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지금 녹음이 훨씬 한 10여 분이 누락이 돼 버렸는데 중간에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좀 참고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여기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피규어 같은 것들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림이라든가 또 표를 참고로 봐주시면 훨씬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수입에 따른 식생활비가 결정이 되면은 주부 식비, 간식이라든가 후식을 포함을 하고 외식비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주식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소득이 많고 적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부식비는 소득이 많은 소득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식비도 증가하고 특히 값이 비싼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예전에는 뭐 소득이 좀 낮고 가족 수가 많다든가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의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러한 것들보다는 뭐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단백질 식품 근본으로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식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 여기 보면은 식생활비의 그 지출 현황이 식비 구성의 변화 이렇게 해서 식비 구성의 연차적인 추이가 전 가구에서 1970년도입니다. 70년대에는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식 산업이라는 말조차도 없던 시기라서 그런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호도도 기호성이라든가 뭐 영양면은 하더라도 뭐 건강면이라든가 요즘 웰빙 식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외식에 차지하잖아 그죠? 잘 먹은 음식,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 잘 차려진 음식 이러한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외식들도 있지만 이 70년대는 거의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쭉 점차적으로 해서 이제 이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뭐 90년대, 95년대 이때 뭐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가 막 산업화의 어떤 거 전성기니까 막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 정도가 외식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계 동향 조사에서.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외식을 전체적인 어떤 빈도수로는 따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식비가 더 비싸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 면에서 가지고 가계 동향을 지출했는 걸 비용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제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그만큼 지금 쌀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줄어들었잖아요. 주식비. 부식비는 예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기호식품비, 음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주부식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80%였죠. 거기 비해서 지금은 거의 주부식비가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몇 프로입니까? 30% 정도 되네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줄고 1인당 섭취하는 양의 어떤 쌀 주식의 양도 줄고 그래서 예전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쌀을 210g 정도 여학생들은 170g, 150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훨씬 줄어가지고 남학생 150, 여학생 130인가
100, 110인가 이렇게 박쌀의 양도 줄여버렸어요.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또 먹지를 않으니까 잔반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꾸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월 평균 총 소비 지출 중에서 식비 구성비가 있는데 2인 이상의 가구예요. 그러면은 80년도를 본다면은 소비 지출이 이제 뭐 1,000원이니까 이제 1,000만, 10만, 18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그 소비 지출로 나가게 됐는데 식비로 들어가는 게 77,500원. 엔겔 지수가 약 42.9%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식비에 대한 비율로서 공유가 27.3%, 육류, 외식비가 이렇게 된 데 비해서 쭉 넘어가서 2000년대를 본다면은 훨씬 더 이게 이제 1,000원,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163만 2천원 정도. 식비가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엔겔 개수가 27.4, 그 다음에 공유가 차지하는 거, 그 다음 외식이 차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요거는 어떤 그 비율이 되겠고, 여기는 비용이 됩니다. 돈에 대한 거, 금전적인 표시. 요거는 27,000원이 되고, 물론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돈에 대한 개념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뭐 27,000원을 가지고 1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 하지만, 이때의 어떤 27,000원,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2015년도에 42,000원. 그 다음에 5.9%가 주식비로 들어가게 되겠고, 외식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2015년도가 되겠고, 엔겔 지수를 본다면은 27%. 엔겔 지수가 뭡니까? 엔겔 지수가 바로 그 식비, 전체적인 식비가 소비 지출, 내 소비 지출에 대해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곱하기 100을 하면 엔겔 지수가 나오잖아. 그죠? 얼마를 소비했는데 내 식비가 얼마다. 그럼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은 나오는 27%. 이것이 바로 그 엔겔 지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을수록 저소득층이다라는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엔겔이라는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품비라든가 외식비가 계속적으로 34년간 쭉 증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구입비가 줄어가고 여기 비율로 보면 쭉 줄고 육류 구입비가 쭉 늘었는데 여태 2005년, 2010년도에 아마 육류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것들을 본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었던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대신에 또 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외식 비중이 늘다 보면 집에서 먹는 어떤 거 육류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 좀 줄고 또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베지테리언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어떤 그 식물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지는 웰빙 붐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육류 소비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통계청 2015년도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결국은 여기 지금 2015년도에 소비로 나오게 되네. 그죠? 5년 단위로 이렇게 월 평균 총 소비 지출 중에서 식비 구성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하고 또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실제적으로 1인당 식비 소비 지출이 또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